안녕하세요, 고큐OK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너무 오래간만에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도 이게 몇 번 한두 개 올렸다가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지금 이거 보실 때쯤에는 5개에서 6개 정도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5개에서 6개는 계속 올라올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또 계속 만든다고 하면 연속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그리고 이제 렘브란트의 자화상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가만히 보면은 이 그림들의 특징들이 죄다 어떻습니까? 뭔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어디선가 뭐 흘러나오는 빛이 그 대상을 앞으로 살며시 이렇게 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의 대조가 엿보인다는 건데, 이렇게 렘브란트처럼, 아니 뭐 렘브란트보다 더 극명한 명암대조로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던 화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카라바지오죠. 제 영상 59분에도 카라바지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카라바지오가 그렸고요. 딱 보면은 성 마테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리였죠. 즉 세금 공무원이었다 이겁니다.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세리에 대한 이 인식이 아주 안 좋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테 자신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감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항상 보면,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게 손가락으로 딱 마테를 향해서 가리키면서 마테야 이리 오너라 하고 딱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테의 표정을 보세요. 뭔가 황당하다는 표정과 함께 여기 딱 손동작을 보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저 맞아요? 하고 확인을 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카라바지오의 딱 이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둡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도 아주 어둡게 처리되어 있죠. 하지만은 이쪽을 향해서 딱 이 빛이, 강한 빛이 하나 쫙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렬한 빛의 대조, 이게 바로 카라바지오의 특징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자, 이와 같은 강렬한 빛의 대조를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로 테너브리즘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러한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 카라바지오가 강렬한 빛의 대조인 테너브리즘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인물의 추함을 숨기지 않으려고 했다 이겁니다. 즉, 두 가지 특징, 인물의 추함을 숨기지 않고 테너브리즘,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렘브란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라 이건데요. 그러니까 그 덕분으로 렘브란트 그림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다지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리고 또 역시 렘브란트에게도 어느 정도의 빛의 대조가 엿보이고요. 하지만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카라바지오하고 렘브란트의 그림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죠.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라바지오 같은 경우에는 강렬한 명암대조인 테너브리즘을 통해 가지고 상황 그 자체를 마치 연극 무대처럼 극적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이 렘브란트는 명암 대비를 통해 가지고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 이겁니다. 뭐 극적인 효과, 극적인 뭐 연극적인 효과, 이런 거는 렘브란트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다윗 왕과 압살롬의 화해라는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 양반이 바로 이제 다윗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참 의외로 좀 여자를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호색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여인에게서 여러 자식을 좀 취했었는데, 일단은 여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다이왕이 되겠고요. 뭐 사진은 제가 임의로 그냥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조커가 보이시죠? 이 조커, 즉 암논이라는 아들이 되겠는데, 이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되죠.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암논이 약간 좀 교활하고 비열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커를 한 명에다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갑수 형님을 보시면은 이 갑수 형님은 바로 길르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이죠. 이 길르압은 아비가엘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인데, 자, 제가 여기 이 길르압에다가 갑수 형님의 사진을 집어넣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갑수 형님이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항상 뭐 칼에 찔러 죽거나 초반부에 뭐 물에 빠져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그냥 다 죽습니다. 초반에 그냥 죽어버려. 자, 그런데 이 길르압도 그래요. 길르압도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역으로서 갑수 형님의 사진을 딱 짱박아 넣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문제의 남자인 압살롬이 되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마아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마아가 그리고 다윗에게는 압살롬 말고도 다말이라는 또 이렇게 딸이 있었습니다. 즉 압살롬이 오빠가 되는 거고 다말이 여동생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조커 암논이 여기 있는 이 다말에게 뭔가 흑심을 품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기회만 되면 이거 쟤를 어떻게든 내가 차지해야겠어 하고 노리고 있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빠인 압살롬이 너무나 열받는 거야. 가뜩이나 이 암논하고 압살롬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번째 아들인 길르압이 죽어버리니까 왕의 계승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압살롬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두 사람의 어머니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권력적인 암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던 건데,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해버리니까 압살롬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로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올바른 처분을 내려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하지만 그거는 착각이었죠. 다윗이 암논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 야, 너 똑바로 해. 너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내 뒤를 이을 수 있겠어?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났다 이겁니다. 뭐 얘를 귀양을 보낸다든지, 뭐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뭐 어떻게 뭐 왕위 계승 서열에서 물러나게 한다든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냥 말로 뭐라고 때우고 끝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너무나 열이 받은 거죠. 그냥 말하자면 빡쳤다 이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반기를 들게 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제 기억에 의하면,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냥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그냥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 도망을 간 다음에 다시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재정비를 하고 반격을 가해서 압살롬을 이제 궁지에 몰게 되죠. 이제 남은 거는 다윗이 압살롬을 잡아들이는 일밖에 안 남은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그러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잡으러 간 부하들한테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압이 혹시라도 압살롬을 살려두면 나중에 후환이 될까봐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다시 이 그림을 돌아와서 본다면 이 그림 속에서 어떻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아버지인 다윗이 용서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품에서 질질 짜면서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장면이 일어나지 못했다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말하자면 뭐냐? 비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렘브란트의 바람이 들어간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신다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주변부가 역시 렘브란트 특유의 그림답게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 빛이 싹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이 빛을 통해서 여기 다윗의 옷과 그리고 이 압살롬의 옷이 살짝 이렇게 빛나고 있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카라바지오의 이런 과장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아들의 후회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런 것들이 느끼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인위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그림도 렘브란트가 그린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 그림도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또 다윗이 등장해. 이 사람이 은근 문제가 많어. 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마을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딱 내려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을이 밝게 빛나고 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거지. 아, 나의 왕국이 이렇게 번성해졌구나, 이렇게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저기 어딘가에서 이제 벌거벗고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딱 그걸 보고 나서 한눈에 탁 반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거 어떡하든 얘를 내가 한번 차지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이자 또 장군인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다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훌륭한 군주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념하는 게 맞는 거잖아. 나 왕이고 나 많은 많은 것도 있고, 내 앞으로도 많은 여자도 내가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 우리야 너도 그래 잘 살아봐라 하고 끝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와는 달리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둔하고 욕심이 많고 좀 너무 여자를 밝히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이 여인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딱 계략을 짜는 거죠. 자, 어떤 계략이냐? 바로 우리야를 적진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즉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든 다음에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야는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밧세바를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 위로 한 자식이 더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고, 또 한 번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밧세바가 편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편지가 바로 다윗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다 대충 썼겠죠. 너 나하고 사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썼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밧세바가 고민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표정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남편한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은밀하게 내가 왕과 한번 만나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든 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이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그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압살롬과 다윗의 그림이라든지, 혹은 렘브란트의 여러 가지 초상화처럼 이 주변부가 다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빛이 쫙 비쳐가지고 별도의 과장된 이런 느낌이 없이 밧세바의 심리가 잘 드러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밧세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루벤스가 그렸고요. 루벤스 같은 경우에는 자, 분수 옆에 밧세바라고 해가지고 밧세바를 그리긴 했는데, 렘브란트의 밧세바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그렸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렘브란트의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편지를 받아들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루벤스의 밧세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시종이 편지를 갖고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밧세바가 편지를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밧세바와는 달리 루벤스의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생기발랄하고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루벤스는 어때요? 고객들의 니즈를 200% 이상 만족시켜주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인물의 내면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보기에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림,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루벤스였다 이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루벤스가 너무나 속물적이고 렘브란트에 비해서 떨어지는 화가다, 뭐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루벤스하고 렘브란트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차이가 나고 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뭐 그걸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다시 이 바세바로 넘어와서 남은 이야기를 한번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세바는 사실 렘브란트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핸드리케가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뭐 핸드리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핸드리케 이전에 이 렘브란트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스키아였죠. 사스키아가 바로 렘브란트의 첫 번째 아내였는데 이 렘브란트는 사스키아가 죽고 나서도 여러 여인을 거쳐갔습니다. 이 렘브란트도 은근 여자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핸드리케는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이 핸드리케는 끝까지 렘브란트 옆에서 렘브란트도 잘 이렇게 병간호도 해주고, 그리고 이 렘브란트한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병약한 아들인 티투스가 있었죠. 이 티투스도 잘 보살펴준 보살 같은 여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한글판 곰브리치 책에서는 이 핸드리케가 렘브란트의 두 번째 아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착오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아내였던 사스키아가 죽으면서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은 자신이 남긴 유산을 모두 몰수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놔버리는 바람에 렘브란트가 더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이 핸드리케는 렘브란트의 충실한 동거자? 뭐 사실혼 관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곰브리치 영문판에는 아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바세바의 왼쪽 가슴, 핸드리케의 왼쪽 가슴을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거 핸드리케를 그대로 모델로 해서 그렸기 때문에 요거는 핸드리케의 모습일 겁니다. 이 왼쪽 가슴을 보시면요, 파랗고 이쪽에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뭔가 멍울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예전에 어떤 저명한 의사가 핸드리케가 유방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했고, 덕분에 이 그림이 유방암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로서 제시되곤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의 트벤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벤트 대학의 과학자들이 수많은 유방암 사진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로 이거는 유방암에 걸린 모습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링크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바꾸면서 실수로 그 링크랑 모든 거를 다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릴 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고요. 뭐 어쨌든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넣었는데요. 이 곰브리치는 렘브란트 그림 속 인물들을 셰익스피어 작품 속의 인물들과 자주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뭐 저도 이게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다 보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자주 떠오르거든요. 이게 어둠 속에서 슬며시 나오는 듯한 이 렘브란트 그림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저는 특히나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드, 그리고 이 맥베드의 한 장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막 5장이 떠오릅니다. 자, 뭐 여러분, 제가 뭐 셰익스피어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볼 때마다 이 오막 5장이 자주 떠올라요. 이 맥베드 오막 5장이 어떤 거냐면은, 이 맥베드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이제 여러 사람을 죽이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비열한 짓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죠.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지만 후에 아내가 자살하게 되고 뭔가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자신이 이제 내가 내리막을 걷는구나 하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장면,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인생의 덧없음을 이 맥베드가 읊조립니다. 바로 이 대사가 바로 그런 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사는 특히나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배우가 뭔가 살짝 어둠 속에서 이 맥베드에게만 살며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살며시 얼굴이 나오면서 이런 대사가 읊조리는 거죠. 딱 보면은 막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orking shadow, a poor player, 뭐 이런 식으로 다다다 블라블라 하고
나가게 되는 건데, 뭐 내용을 보자면 어떤 거냐, 우리의 인생을 꺼져가는 촛불 혹은 무대 위에서 막 떠들고 이게 막 연기를 하다가 이게 막이 딱 내려지는 그러한 것에다 비교를 했다 이겁니다. 아무 이 촛불이 막 타오르면 뭐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꺼지거나 초가 다 돼서 꺼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이 잘난 배우들이 그 무대에서 떠들어대고 하면 뭐합니까? 막이 내려지면은 끝나고 허무하게 무대에서 우리만 남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세속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어찌 보면은 제가 초반에 예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바니타스의 이미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바니타스를 가리키는 직접적인 장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자면 바로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거죠. 자, 정말 지겨워지는데 렘브란트의 작품 하나만 더 보고 렘브란트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애칭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애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영상 42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 작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딱 보니까 가운데쯤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 딱 대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면을 못마땅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표정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배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자, 여러분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 이 그림을 봐주세요. 바로 폴라이올로가 나옵니다. 폴라이올로, 이제 끝까지 고통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데, 자, 폴라이올로가 어땠습니까? 그림 속에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궁리하고 연구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폴라이올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티첼리라든지 혹은 티치아노라든지 혹은 쓱 가서 브레헬 그리고 루벤스에 이르기까지, 즉 이 인물들 수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었다 이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렘브란트의 이 애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특히나 이제 렘브란트에게는 너무나 이 자연스러운 배치를 하게 돼서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뭐 이 정도로 이 작품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얀스텐의 세례잔치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풍속화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덜란드 북쪽 지방에선 초상화가 유명해져 가지고 초상화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뭐 풍속화라든지 혹은 정무라든지 혹은 풍경화 같이 여러 다른 장르에다가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 얀스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 건데, 이 얀스텐이 처음에는 그림으로 뭔가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여관을 차렸는데, 여관을 차리다 보니까 이 여관에 여러 이 인간의 유형의 인간들이 몰려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를 한번 그림으로 옮겨보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얀스텐이 풍속화라는 이 장르를 개척하게 된 거라 이겁니다. 이 풍속화 쪽으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게 된 거죠. 이 그림 보면 이제 세례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의 뭐 호텔을 빌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잔치를 하듯이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세례잔치를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당사자인 아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기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 그리고 이 뭐 아버지의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 이렇게 있어서 서로 축하해주는 그러한 왁자지껄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풍속화가 왁자지껄하고 북적거리고 이러한 거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로이스 달이 나와 있습니다. 로이스 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이 로이스 달은 풍경화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본 이 네덜란드의 풍경을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그림으로 옮겼죠. 사실적으로 옮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로이스 달 특유의 그림의 특징이 나와 있죠. 약간의 먹구름이 껴있는 이러한 날씨에 이 전형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로이스 달의 그림에 대해서는 한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끝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로이스 달의 그림 두 점이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 로이스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살짝 먹구름이 낀 그러한 날씨가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뭔가 조그맣게 성당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이거 성당 진짜 있는 겁니다. 이름도 웃겨요. 바보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바보라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당입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풍경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로이스 달이 실제로 그랬다 이겁니다. 이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풍경화는 풍경화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역사화라든지 종교화, 신화 뭐 이런 것 속에 들러리로 등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로이스 달이 자기가 본 암스테르담의 모습을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 자, 하지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직접 캔버스를 들고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밖에서 그린 건 아니고요. 밖에서는 대충 이제 스케치 정도만 한 겁니다. 스케치 정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실내에 들어가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나머지 그림을 마무리한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그림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윌렘 칼프가 그린 정물화가 되겠는데, 자, 이런 윌렘 칼프의 정물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만 해도 다른 커다란 주제를 가진 그림 속에 들러리로서 존재했던 이런 정물들이 이제는 당당한 하나의 이 주제로서 딱 등장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근데 미술사적으로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만 해도 이 풍경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혹은 이런 정물 같은 거는 그림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가사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가 있어야만 했어. 즉 이 가사는 말하자면 뭐 역사라든지 혹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런 주제가 딱 박혀 있어야지 이래 이게 음악이지 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거고, 우리가 하다못해 찐빵을 먹더라도 찐빵 속에 있는 앙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앙꼬가 바로 종교라든지 혹은 신화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강렬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앙꼬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이건 빵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바로 가사가 없어도 음악이 될 수가 있고 앙꼬가 없어도 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뭐 빵에다가 앙꼬를 빼면은 좀 맛이 크게 떨어지긴 하지만 빵 그 자체를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된 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어떤 특별한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림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뭐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잭슨 폴락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 잭슨 폴락의 이 그림을 봤을 때의 느낌은 황당함 그 자체죠.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거 나도 그냥 페인트 막 붓고 이렇게 하면 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릴 수 있나요? 당연히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페인트 칠을 막 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진 1950년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950년대를 우리가 가가지고 과연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 이거죠.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 그림 속에는 주제가 들어가는 걸 거부해. 그 어떠한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제목이 뭡니까? 넘버 31이라 이겁니다. 이 잭슨 폴락은 자신의 그림에다가 뭐 1번 그림, 3번 그림, 5번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제목도 붙이고 있는데 이 그림은 자기가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떠오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예 야 니들 이 그림 보면서 뭔가 떠오르지도 마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번호만 붙인 겁니다. 번호 붙이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서 이 사람이 1번 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음에 2번, 3번 나란히 순차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1번 그림 그리고 나서 내가 전에 몇 번 그렸지?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5번, 아무렇게나 20번, 아무렇게나 30번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붙였다 이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뭔가 떠올리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 뭐냐? 그냥 그림 그 자체를 즐기라 이겁니다. 말하자면은 바로 이러한 독립적인 그림들이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추상이라든지 혹은 잭슨 폴락의 그림이 탄생하게 된 데 있어서 어떤 단초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술사적으로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유, 이거 밥을 먹지 않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힘든데, 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메르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죠. 물론 저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베르메르의 그림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사람 히틀러! 이 히틀러가 특히 이 베르메르의 그림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상 이 베르메르의 그림을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 한 2편 정도, 2~3편 정도를 또 특집으로 엮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도가 너무 처지게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베르메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이 있죠. 바로 이 그림이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소설로도 등장하고 영화 속으로도 등장하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하지만 이 그림은 곰브리치 책에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우린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그림도, 이 베르메르도 일종의 풍속화가입니다. 뭐 일종이라기보다 풍속화가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얀스텐의 풍속화는 어땠습니까? 그냥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한 이런 거 기억하라고 했죠. 얀스텐의 그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풍속화가 이 당시에는 이랬다 이겁니다. 하지만 베르메르의 풍속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정적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이고, 그리고 뭔가 일단 우리가 보기에 추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게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베르메르의 특징인 정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혹하게 되는 거죠. 자, 베르메르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림을 한 2점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목걸이를 들고 있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인이 저울을 들고 기금 속에 무게를 재고 있는데, 자, 일반적인 이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어때요? 왁자지껄한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정적이고 조용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어떻습니까? 여인이 자신의 목걸이를,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거울이 보이시죠? 거울을 보면서 목걸이를 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일상적인 그냥 풍속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도 아주 정적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뭔가 떠들썩함이라든지 뭔가 스트레이트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없어요. 하지만 이 베르메르의 그림을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사실 그 이면에는 뭔가 여인들의 허영을 나타낸다든지 혹은 뭐 허세라든지 사치를 경계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 그림들 속에는 담겨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하진 않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베르메르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언젠가는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다시 여기 곰브리치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으로 넘어가서는 뭐 이 그림에는 어떤 뭐 여인의 사치라든지 뭐 허영 그런 걸 나타내는 뭐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뭐 어떤 일상적인 어떤 여인의 모습, 하녀의 모습, 그걸 그냥 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뭐 어쩌고 보면 어떤 여인의 미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하지만 저는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죠? 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빛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커튼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쪽을 통해서 살짝 빛이 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빛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이 아주 곱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카라바지오를 시작으로 한 이러한 빛의 효과를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 속에다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이겁니다. 카라바조의 영향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거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베르메르의 이 빛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합니다. 자, 이 렘브란트의 빛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게 하자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베르메르의 빛은 그게 아니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각에 잠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빛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도 많이 길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